세상이 각박하지?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그치? 각박한 세상, 살다 보면 그 각박함에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애들이 수두룩해. 근데 있잖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각박하기만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얼추 살만한 세상이거든. 알려주고 싶어. 듣는 웹툰 웹툰리스타 340화 더 그레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세민님이 야근 이슈로 이직한 곳에서 야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야근 이슈로.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세민님 없이 저희 둘이서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더 그레이트야. 그래서 옛날 애니 중에 파이팅 대운동회라고 아세요? 뭔지 알아요. 네, 파이팅 대반성하게 되지 않을까. 엄마 미안해. 진짜 불속성 효자라 미안해. 이러면서. 불속성을 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보면서 더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바로 소개를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소개를 웹툰 저희가 더 그레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글은 광진 작가님이, 그리고 그림은 지민 작가님이 지금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카카오 웹툰이랑 카카오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현재 연재 중인데 네. 월요일 날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좀 이야기가 길게 한 50화 이상 나온다면 하고 싶은데 이 작품은 지금 해야겠다 싶었어요. 왜죠? 3월 8일이 여성의 날입니다. 사실은 3월 8일에 당길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사정상 그건 어려웠고, 네. 왜냐면 녹음을 앞에 미리 해놨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 요게 딱 그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읽은 때가 그때였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읽어보도록 하죠. 네. 23년 8월 21일에 1화가 공개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년 조금 넘은 거죠. 네, 그렇죠. 현재까지 무료 3월 11일 기준으로 네, 무료 29화, 유료 36화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전 회차 소장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일단 그냥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네. 그럼 작가님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광진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광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태원 클라스로 워낙에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글 작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글 작가로 참여한 작품만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네이버 웹툰에서 현재 연재 중인 이제 대박 사건. 이거는 두엽 작가님도 글로 참여를 하셨고, 그림은 근하 작가님이 활동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결된 작품 중에 링크보이라고 두엽 작가님이 그림을 맡았던 작품이고 현재 119화로 완결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웹툰에서 존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광고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2화 완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만 담당하셨고, 그림은 김경준 작가님이 담당하셨는데, 저는 2화까지밖에 안 봤지만은 그림이 장난 아니에요. 김경준 작가님 그림 진짜 잘 그리죠. 진짜 잘 그리시더라고요. 웹툰 작가님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존재 얘기가 나오면 바로 얘기하세요. 그림이라고. 그 정도예요? 네, 진짜 잘 그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 벽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신 작가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누군가한테는 벽이거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광진 작가님은 저희 웹툰리스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들은 제가 좀 자료조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태원 클라스가 연재 중이었을 때예요. 그때 광진 작가님이 길을 잘못 드셔가지고 거기 팟빵 스튜디오 거기 홍대에 있는 네네. 거기서 녹음을 했었거든요. 막 뛰어오신 거야.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숨을 막 헐떡이시다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렇게 이러시는 거야. 엄청 긴장하신 상태로. 네, 원래 우리 방송을 듣고 계셨대요. 저희 팬이셨어요. 설마 그때, 이것도 들으시나? 그때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분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그때 이태원 클래스 진짜 엄청 좋아했거든.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는 저는 이제 최애가 바뀌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때 저의 최애였어. 어떻게 이런 만화가 있지? 미쳤다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긴장하셨다가 끝나고 나서 약간 긴장이 풀어지셨어. 그리고 이제 놀러 와라. 곧 오픈한다. 꿀밤을 오픈한다. 그랬는데 코로나 터져서 못 갔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태원에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식도 있나?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찾아보고 있으면 가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작가는 지민 작가님이신데, 맞습니다. 지민 작가님은 저희가 리뷰를 한 적도 있었고 드라마도 같이 리뷰했었어요. 나벨레라가 드라마가 됐죠. 네, 송강 배우가
그 주연을 맡기 시작한 이래로 한동안 계속해서 웹툰 원작만 쫙 맡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빌레라였어요. 거기서 송강 배우가 그 발레하는 연기를 하는데 송강 배우 되게 길쭉길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웹툰 같은 거야. 아 진짜로요? 이래서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이런 것도 되게 프로포션도 되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만화에서는 거의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완벽한 그림을 그린 게 지민 작가님이었고 그 연출이 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연출이라고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그림이 받쳐주지 않으면 설득력을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발레복은 몸이 딱 붙어요. 아 맞아요. 네. 거기서 이걸 설득력을 주려면 그 동세가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 그 그림을 설득을 해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작품들 하셨나요? 나빌레라 외에 이제 랑데부라는 작품을 이제 훈 작가님이랑 같이 또 작업하시죠. 이거 랑데뷰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 랑데뷰가 그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고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 아니고요. 카카오 웹툰에 있는 맞습니다. 랑데부라는 작품이고 이건 SF죠. 그렇죠. 네. 백화 시즌 2까지 완결하고 지금 휴재 중이신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스토리는 훈 작가님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이 작품 광진 작가님과 지민 작가님이 만난 더 그레이트 어떤 작품이에요? 더 그레이트는 꿈꾸는 소녀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가장이 된 유보라라는 인물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도 그 약간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쵸. 네. 왜냐면 이 작품 보신 분은 유보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또는 이 유보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총이 생각나신다면 그 유부녀 킬러라는 작품의 주인공도 유보라입니다. 아 그러네요. 동일 네. 이름이네요. 동명이인이죠. 동일 이름이다.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네. 이분이 유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분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웹툰을 소개할 때 딱 한 문장을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 어떤 거죠? 그거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스포니까 지금 말하면. 알겠습니다. 네. 일단 등장인물 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아까 저희가 동명이인이 있다라고 말한 유보라 씨.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네. 동네에서는 이미 유교장의 딸로 알려진 인물인데 교장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은 나중에 좀 대학생 되고 나서 이야기지만 어찌 됐든 이쁘기도 하지만 밝고 너무 활기찬 사람이라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쁨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 왜 똘망똘망한 그 꼬맹이들 지나가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아 너무 좋죠. 네, 동네 사람들이 다 예뻐하는 꼬마아이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럴 머리도 있어. 네, 그랬던 친구예요. 맞아요. 공부도 되게 잘합니다. 네, 유치원 때 자기 꿈을 발표할 때 저는 구름이 될래요라고 발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요 모습에서 이제 유부라의 어머님이 이제 일찍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게 구름이 되고 싶었던 이유인 거죠. 맞아요. 뭐 엄마가. 다양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꿈을 이제 구름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했죠. 저 아이들한테 보통 이제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친구였는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되게 착한 딸로. 맞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문대를 갔어요. 맞아요. 한국대라고 하죠. 네. 보통 이제 이런 세계관에서 한국대라고 하면 최고의 명문대잖아. 최고의 명문대죠. 최고의 명문대. 여기 갔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대기업인 광진전자를 면접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들이 바뀌어 온 거야. 그러다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광진전자의 면접 날에 재수가 못 붙어가지고. 시계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세상이 엇가야. 그러니까요. 배터리 나가서 알람은 못 듣고 원래 늦으면은 태워주겠다는 아버지는 술에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고 버스를 타려니 버스는 넘어가고 어떻게든 택시를 잡아서 가야겠는데 30분 20분밖에 안 남았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택시기사한테 빨리 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막 울죠. 그렇죠. 네. 나는 이거 어떻게 준비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내가 이거를 못해가지고 이 꿈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 택시기사가 우는 걸 보더니 꽉 잡으세요. 부스터 온. 저는 그 옛날 게임 중에 크레이지 택시라고. 야, 안 돼. 여러분 혹시 크레이지 택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검색해보지 마시고요. 네. 유혈이 낭자한 게임은 아니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치여서 날아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도착지에 데려다 주면 점수가 올라가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교통법규를 어기긴 했어. 많이 어겼죠. 근데 사람을 죽이면서 가진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 택시 운전사 부스터온 했던 택시 운전사 맞습니다. 기석호 씨를 만나면서 인생의 많은 게 바뀝니다. 아,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죠. 네,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럼요. 이 석호한테 첫눈에 반한 거야. 아, 근데 저 이거 약간 그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 흔들다리 효과. 차를 그렇게 흔들어 대는데 심장이 안 뛰고 배겨? 그런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근데 이 둘의 사랑은 진짜였다. 그렇죠. 네, 그렇죠. 보라가 꿈이 변해왔다고 말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석호 씨로 넘어가기 전에. 네. 보라 씨의 꿈이 어떻게 변해왔었나요? 처음에 유치원 때는 이제 구름이었는데 이후에 초등학교 가면은 트로트 가수. 아,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는 돈 많은 게 짱이다. 건물주. 하지만 하나의 더 이유가 있죠. 가난 아이들이 못 배우니 건물에 학원을 차려서 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속받지 않고는 건물주가 힘들겠구나.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보라 씨는 그럼 대기업에 들어가서 천천히 돈을 모은다. 맞습니다. 이 여기서 알 수 있죠. 대기업에 입사해서 돈을 모아서 건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절이었어요. 네.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호랑 결혼하는 것이 꿈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꿈도 많고 밝고 착하고 모두가 이렇게 아이고 예뻐라라고 말하는 유보라 씨의 마음을 훔친 기석호는 누구냐? 기석호 씨는 보라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라만큼 풍족하진 않았다. 어쨌든 보라네는 아버지가 교사였고 집도 아마 자가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주택에 살고 있죠. 자가 주택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 보니까 보라네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석호네는 약간 새빵? 약간 좀 단칸방? 반지한 느낌도 좀 들고. 그쵸. 네. 반지하인데 그런 반지하 알죠? 완전히 잠겨 있는 반지하 말고 한 반 정도 내려가는 반지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느낌. 진짜 반지하 있죠. 그 주택에는 되게 많았는데 완전 반지하는 아니고 나가면 햇빛은 나오지만 약간 참호처럼 정도 허리 정도 오는 반지하. 그 예전에 뭐였지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 네. 중에 마지막 나왔던 시리즈에서 그 주인공네 네. 가족들이 사는 그런 느낌이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집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뭔가 젊은 나이에 택시 기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풍족하진 않았겠구나를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석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좀 2화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죠. 2화에서 뭐 석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보라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죠. 네, 보라랑 같은 동네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어릴 때 보라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한국대에 입학하면서 이제 동네에 축 유보랑 한국대 입학 무슨 과 입학 이렇게 해가지고 붙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붙은 걸 보면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응원도 되고 그래 약간 어둠은 내가 안고 갈게 그런 느낌으로 농담이고요. 그런 느낌으로 보라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응원하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공부도 잘하고 예쁨도 받고 쟤는 구김살이 없네. 햇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석호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학은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단 저희가 건설 노동자 거기선 노가다라고 말을 하죠. 그걸로 시작했고 나중에 가서 이제 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네, 택시 운전사가 돼서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석호의 마음 속에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엄마랑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랬는데 뭔가 꿈이 있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어.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거 하면서 입에 풀칠해나고 살면 사는 거지 뭐. 이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어머니는 그래도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냐 공부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아픈 게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잖아요. 석호 씨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긴 했어. 아니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유전자를 이어받은 친구들이 너무 딱 그거잖아. 그러네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지. 뭐 생기면은 말을 하겠지만 지금 없는데요. 일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대신에 엄청 성실합니다. 네, 되게 성실하고 타고난 체력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이게 보라 씨가 한눈에 반할 만한. 네. 그렇죠. 네.
갑자기 약간 씁쓸해지는데 아무튼 석호 씨는 그렇게 살아왔어. 맞아요. 근데 보라를 만나면서 꿈이 생깁니다. 아, 그렇죠. 이게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이 되어주는 사람, 꿈이 많던 사람에게 나의 꿈이 되어준 사람, 이런 거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만났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부모님이 반대하시고요. 그 석호 씨는 그 직전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 맞아요. 이제 보라 씨의 아버님은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요. 그렇죠. 네. 그때 보라는 눈에다 흙을 넣어드리는 분이었죠. 그래? 그럼 흙만 넣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물론 이렇게 해맑게 말하진 않았지만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그 태도가? 근데 태도는 진짜 그랬어요. 네. 그런 느낌의 태도야. 그 다음에 와가지고 결혼합시다라고 말을 해요. 석호 씨한테. 맞아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진짜로 해요. 네. 그리고 아이까지 생겨요. 쌍둥이가 들어섭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랄까 아름다운 이야기죠. 너무 아름답죠. 네. 아이고 이렇게 둘이 운명처럼 만나서 아이고 이랬는데 1996년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낙석 사고가 있었고요. 맞아요. 석호 씨는 운전을 크레이지 택시급으로 잘하니까 피했어요. 근데 피하지 못하신 분이 계셨고 거기에 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어요. 우리의 성실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석호 씨는 불이 붙은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구하다가 석호 씨는 돌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석호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쌍둥이가 들어섰잖아. 아름다운 이야기 편에서. 어떻게? 1997년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네. 두 아이 이름. 네. 그때 태어난 아이. 일단은 여자아이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여운이라는 이름이고요. 여자아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야. 공부도 잘해요. 네. 근데 그림도 잘 그려요. 답답하다. 다 가졌네. 아니, 오죽하면은 그 상까지 받고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능도 있고 야망도 있고 실력도 갖춘 아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똑똑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 묘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집이 그 2명이잖아요, 아이가. 그리고 양육자는 1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갑내기 둘을 키우시는 거죠. 얘네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매인데 이 여운이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처럼은 절대 안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긴 해.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맞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생각을 하니까는 난 저런 고생 안 해야지. 그것도 있지만 힘들잖아. 엄마가 옆에서 보기 너무 안쓰럽잖아. 그렇게 되기는 싫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자아이 기운찬이란 이름의 남자아이인데 너무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또 이거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야. 그러니까요. 아니 뭐 하고 싶다는 것도 없고 집에 돈 걱정도 하고 근데 또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해.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격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착하고 구김살도 없고 그리고 뭔가 한량스러운 면도 있고. 근데 그 한량스러운 면이 성실함을 방해하진 않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낭만을 즐길 줄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직진입니다. 그 거의 다이렉터더라고요. 네, 돌아가지 않아요. 네, 아빠랑 다른 점은 이거야. 엄마한테 이건 물려받은 것 같아. 직진이에요. 네. 그리고 똑부러지거나 이런 편은 아니지만 이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공부를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죠. 공부를 더럽게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같은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아니 얼굴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태어날 때 아버지는 역할을 안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밈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무슨 역할을 하신 거지? 그 굉장히 좀 위험한 드립이 아닌가 싶긴 한데 유전자의 역할이 없어. 그래서 약간 무뚝뚝한 것도 유전이 되나? 그거 좀 유전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배운 거 아닐까? 학습한 거 아닐까? 근데 그러기에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왜 학습이라 생각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세요. 어. 말도 길게 안 하세요. 전혀 난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서 이 운찬이는 약간 감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그렇죠. 이 여운이가 약간 안타까움과 그리고 공감을 역할을 한다면 운찬이는 그것보다는 감동의 역할을 좀 한다. 아이고 얘가 벌써 어른이 됐네. 아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확실히 그거는 지금 이제 무료화 딱 나온 부분까지만 보더라도 그 느낄 수 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어지간하면 유료회차까지 보세요. 아, 사야죠. 안 갈 수 없습니다. 어디 대여를 해? 소장을 하란 말이야. 아니 진짜 아닙니다. 네.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이제 꿈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유보라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왜 그러면 유보라가 계속 바뀌어오는 꿈에서 나는 그러면 꿈을 꾸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네요.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리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노력을 또 해요. 음. 저는 이게 2화에서 석호가 처음에 보라를 봤을 때 들판에서 구름이 되겠다고 풍선을 들고 어떻게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되게 귀엽게 봤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서 느꼈던 게 저게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그게 들더라고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렇죠. 어른들이 보기엔 되게 안타까운 거지. 엄마 보고 싶으니까 저러는구나 싶어서. 근데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라는 그 꿈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또 활동을 하죠. 어떻게든 보라는 자기의 꿈이 바뀔지언정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뛰어가란다는 인물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전 보라 성격을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평가라기보다는 되게 어른들이 좋아할 성격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 내 안에서 동력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꿈 얘기가 처음에 나와서 이 작품의 이름이 더 그레이트고 네, 주인공이 유보라 씨잖아요. 맞습니다. 여성의 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의 꿈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보라 씨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네. 내가 되고 싶은 게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고 노력도 하고 능력도 있었어.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가 생겼어. 그리고 바뀌었어 인생이. 그 의미 그래서 제가 이걸 여성의 날에 다루고 싶었거든요. 여성의 날에 그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빵과 장미를 줘요. 왜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장미는 여성 그 자체 여성의 승리 이런 걸 의미하고 빵은 여성의 노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빵과 장미를 주는데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 작품에서 나온 어떤 의미 유보라 씨의 인생 그리고 더 그레이트 위대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것을 보면서 보라 씨는 이제 꿈꾸지 않거든요. 그쵸. 그게 꾸지 않는 걸까 못하게 된 걸까? 못하게 된 거라는 거를 되게 길게 설명해줘요. 많이 나오죠. 되게 길게 설명해주는데 전 그게 되게 보면서 처음 볼 때 되게 약간 어떻게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반성회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남성들은 절대로 느끼지 못할 어떤 생물학적 한계를 절대 느끼지 못할 것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스토리를 쓴 게 남자라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웠던 거죠. 광진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런 게 나오지 싶은 그런 지점들이 작품 안에 되게 많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전 그 중에 하나가 꿈이었어요. 유보라 씨의 꿈을 통해서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깔아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보라 씨의 꿈이 아니라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가지는 꿈에 대한 이야기로도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유보라 씨의 꿈은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꿈을 이뤘을 때 보라 씨가 행복하지 않을까? 본인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꿈을 이뤘다라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할 때 보라 씨가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할 거야. 그것도 동시에 긍정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되게 우리 어머니들 같아서 딱 저 세대보다 조금 아래. 정우님의 세대보다도 조금 아래죠. 맞죠. 네. 세민님 세대 정도 되는 세대로 구분할 수 있나 이게? 아무튼 세민님 또래 정도 되는 친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지금 이 여운이랑 운찬이가 맞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약간 진짜 우리 또래 얘기기도 하고 내가 느낀 부모님에 대한 감정 같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복잡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는 꿈이 뭐였을까? 우리 엄마는 꿈이 뭐였을까? 맨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사람이 혼자 내 부모님이 꿈이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나 대통령. 아버님이 시원하시네요. 그래서 그래? 근데 아빠가 그때 대통령은 쿠데타한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멋있잖아. 호쾌하시죠?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꿈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다. 어머님은 선생님이셨으니까 꿈을 이루셨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40년 했지 라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멋있네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약간 농담처럼 말씀하신 것 같고 아버지는 그 뒤의 꿈은 제가 알고 있어요. 20대 때의 꿈은 공학자 또는 그 엔지니어 꿈이었어요. 기계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전혀 다른 길로 가셨지만. 그래서 그게 아쉽진 않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쉽다기보다는 재미있었는데 싶지. 뭐 실컷 했으니까 됐다. 그래서 제가 막 고무동력기 같은 거 만들고 있으면 되게 좋아하셨거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유보라 씨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모두 긍정하고 있구나. 내 꿈을 대신 이뤄줘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의 꿈을 이뤄나가는 것을 충분히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보라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그 유보라 씨랑 이제 아들인 운찬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너 뭐 스포츠도 잘한다며 뭐 선생님이 추천하던데 해봐 했을 때 나는 꿈이 없어 라는 그 말을 하는 것과 표정을 봤을 때 이제 석호 씨가 딱 떠오르면서 눈물을 조금 흐르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석호 씨를 떠올리면서 남편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야. 운찬이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운찬이는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없다니까. 아니 그냥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내가 남편 없이 애를 키워서 애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집에 처음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돈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집에 돈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여운이만 이제 대학비 내는 것도 빠듯하니까 나는 어차피 틀렸으니까 난 안 할래요. 이래서 돈이나 벌래요. 라고 말을 해.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고. 그걸 빼먹고 말을 하면은 말이 이상하게 들리잖아. 그러네.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아요. 저 일이나 할게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라고 말을 하니까 남편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는 거지. 그 맥락이 있잖아요. 왜 그걸 빼먹어. 돈 얘기가 먼저였어. 그래서 그때 보라 씨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에 돈 많아. 엄마 돈 많아. 말해. 시켜줄게. 진짜로 하고 싶지 않은데? 문찬이는. 그게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보라 씨가 얼마나 좋은 어른이냐. 그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보라는 꿈이 굉장히 많았고 노력도 했다. 그리고 그걸 이뤄나가다가 일종의 경력 단절을 겪죠. 그렇죠.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왔어. 뭐가 동시에 왔냐면 임신, 출산, 육아와 임출육이 왔고 이것만으로도 크리티컬한데 IMF가 같이 왔어. 그렇죠. 그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보라 씨가 꿈을 포기하게 됐던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임출육과 그리고 IMF였던 거죠. 그렇죠. 그 작품 내에서도 이제 1987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은 사실 그 유급휴가지만 그 당시에는 무급휴가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진국들이 왜 선진국이 되었냐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봐라, 미국이랑 영국이랑 독일이랑 이런 나라들에서는 동물보호 되게 철저하게 한다. 반려동물 보호법 같은 것도 미리미리 제정되어 있고 얘네들 그러니까 선진국인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왜 제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투견이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적인 스포츠였기 때문이에요. 투견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굶기고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사지로 몰아넣는 게 스포츠였어. 거기에 배팅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 그게 불법적으로 가고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하고 이런 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됐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마피아가 끼고 불법이 끼고 총이 끼고 이러면서 개판이 났었거든. 그러니까 동물을 기르려면 케어하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추게 된 거예요. 아까 돈 얘기 빼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린 것처럼 어떤 결과에는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들여다보는 작품이어서 전 더 그레이트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임신 출산 육아 이것도 있지만 그 앞에 보라의 사정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쵸. 네. 전 그게 되게 필요한 빌드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라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보라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석호가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요. 아까 제가 제 앞에서 있던 사람을 한 번에 울렸다라고 말한 게 요거였어요. 아이 둘이 있고 이미 태어날 아이가 있어. 97년, 96년 이때쯤이야. 근데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남편이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어. 이 말을 듣고 바로 막 울컥했어. 왜냐? 그 사람은 97년생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알잖아. 알죠. 우리 엄마 아빠가 떠오르는 거야 바로.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빌드업들을 깔아놔요. 그래서 연출을 자세히 보시면 연도가 되게 크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석호는 그럴 사람이죠. 그걸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1화부터 나와요. 자기가 벌점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딱지를 떼일 수도 있어. 그 상황에서도 뭔가 안타까워 보이는 사연이 있는 보라 씨가 타서 울고 있으니까 부스터 온 하면서 출발하잖아.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의 성실함에 그리고 그 사람의 우직함 이런 모습에 딱 보기만 해도 사실 인상에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석호 씨의 그런 모습에 보라 씨가 반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죠. 맞습니다. 전 그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보라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긴 하죠. 하지만 이제 나는 석호 씨와 결혼하겠어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불륜녀는 떠납니다. 메시지 하나 딱 남겨놓고 쪽지 하나 남겨놓고 그 발음을 불륜녀는 떠나는 것처럼 들리잖아. 죄송해요. 미쳤어요? 불효녀. 제 발음이 이제 영 이상한데. 미쳤어?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면 돼? 내가 넣어줄게. 진짜 그렇게 이제 쪽지 하나 남겨놓고 이제 석호 씨한테 가서 저랑 결혼해주세요. 한마디 하죠. 짐 싸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석호가 거기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는데 설득하죠. 그쵸. 그 설득하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꼭 보십시오. 제가 근래에 제가 어지간하면 그림 가지고 웹툰에서 이게 어떻고 저떻고 잘 안 하거든요. 네. 보는 눈은 있지만 저는 그림이 만화에서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컷에서는 전부였어. 대단합니다 정말 지민 작가님. 아니 진짜 그 보라 씨가 너무 다이렉트로 그냥 쫙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의 행복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석호 씨한테 너 내 동료가 되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떠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려워. 남편은 죽었고 아이는 둘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뭐 해볼 수도 없고 이 상황이야. 아버지한테 손을 빌릴 수도 있잖아.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 아버지가 태어나는 애들한테 입양을 보내자라고 이제 보라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요 갖은 욕과 이제 저주를 퍼오면서 연을 끊어버리죠. 저 그거 약간 거기서 김인종 생각났잖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인종이 몸통박치 할 때처럼 말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쵸. 뒤집어 엎고 밥상. 막 그 대학교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막 걱정해서 왔는데도 막 다 꺼지라고 막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보라 씨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석호 씨와의 그 약속 때문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고가 났고 오늘 출산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이 있었잖아.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이 아이들인 거야. 석호가 있었다는 존재의 증거가. 좀 그게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지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혼 반지. 석호 씨가 몰래 맞춰놨던. 다음엔 다이아로 해줄게요. 네. 그런 대사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시기에 맞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결국 못 해줬잖아. 그 그 반지를 어떻게 버려? 근데 혼자서 키우다가 사흘 동안 밥을 굶었어. 젖도 안 나오고 아이들이 굶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반지를 파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광진 작가님의 스토리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그 반지를 팔기 직전에도 이제 계속 일을 구하는데 고민하죠.
고민하죠. 이걸 어떻게 팔아? 맞아요. 어떻게든 팔지 않겠다고 이제 고민하고 계속 직장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못 구하잖아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간 그 식당에서도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니까 나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인 줄 알았지라고 하고 지들끼리 놀 수 어리니까. 있을 줄 알았지.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리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딱 거절을 하려고 할 때 손님들이 남긴 반찬을 보고 혹시 저거 버리는 건가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을 굶었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생각하는 가난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네. 그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까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잠깐 정우님이 얘기하셨던 87년도부터 육아휴직은 있긴 했어요. 근데 무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도 월급이 안 나오니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보라 씨가 가장이기 때문에 생활비는 본인이 벌어야 되는 거였죠. 네, 보라가 쉬는 순간에 이 집안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출근하려고 했어. 만삭일 때도 내가 돈을 미리 모아놔야 된다. 그랬는데 IMF 터지고 실직하니까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제가 조금 처음에는 제가 이제 SNL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최근 회사랑 그리고 옛날 한 8, 90년대 회사를 뭐 비교하는 그런 개그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웃어 넘겼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만삭인 여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뭐 애가 막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다 하니까 회사 측에서는 기분이다. 뭐 출산일로부터 3일 정도 쉬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되게 웃어 넘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작품으로 보면은 웃어 넘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개그도 웃으라고 한 개그는 아니에요. 사회 풍자가 뭔지 알아요? 블랙 코미디 자체의 네, 그렇죠. 뜻이죠. 네. 그때 막 그랬어. 지금은 어떤데? 지금의 회사들에 대한 표현. 너는 네 휴가만 신경 썼죠? 여기서부터 반성을 다시. 네. 우리 대반성이야 오늘. 진짜 반성이네요. 네. 나는 휴가를 쓸 수 있어. 뭐 근데 그것도 쓰기 제대로 쓰기 힘들어. 내 것만 보여요 사람은. 근데 사람이 아프면 병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아픈 거 병가를 낼 정도로 아픈 건 진짜 아픈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 몸에. 검사를 받으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눈치 보여서 못 가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눈에 잘 보여요. 근데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육아휴직은 아직까지 눈치 많이 봐요. 여전히 많이 보죠. 네. 근데 그거는 남자들은 잘 안 봐요. 그렇죠. 안 보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아이가 생긴 사람들은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육아휴직을 몇 개월씩이나 주는 거 말이 안 된다고 하던 친구가 자기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때 육아휴직 이것밖에 안 된다니 말도 안 된다로 태도가 바뀌어요. 놀랍죠? 와. 진짜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걸 탓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신경 쓸 수는 있잖아. 볼 수는 있잖아. 들여다 볼 수는 있잖아. 인간 대 인간으로 공감할 수 있잖아.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다라는 얘기. 그게 너무하다. 몇 개월씩 쉬는 거 그거 되게 이기적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출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애를 낳겠냐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안 되게 되는데. 이건 사실 뭐 저도 반성을 좀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이 한 건 있는데 그게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휴가만 제 눈에만 보였다라고 한 게 있잖아요. 최근에서야 뭐 여사친들 저도 이제 93년생이니까 대부분 30대들이거든요. 그 친구들 만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제 육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 또는 결혼할 예정이야. 육아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아이를 가질 예정이 있어? 라는 이야기 항상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이는 안 낳고 싶어 라는 이야기도 있고 낳고는 싶긴 한데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로부터 잘리거나 경력 단절로 인해서 다음에 애가 좀 크고 나가지고 뭐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 라는 그 생각도 가지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 게 뭐냐면 이 얘기야말로 진짜 크리티컬한 문제인 게 뭐냐면 이걸 겪지 않을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기분이다 하면서 휴가 주는 사람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뭔데 기분으로 목소리 너무 크게 했나? 근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씩 쉬겠다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걱정될 거야 나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보조를 맞추는 게 정책의 보조가 양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저도 진짜 반성한다라는 게 뭐냐면 애가 좀 크고 나면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솔직히 좀 여기서 사실대로 말하자면 봐봐요. 당신이 사장이에요. 근데 경력 이력서에 5년 전 기록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뽑을 거예요? 못 뽑죠. 그동안 뭐 하셨어요? 아이 키우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진짜 그게 그냥 끝일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대반성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겪을 일이 없는 얘기예요. 5년 동안 쉬는 건 남자가 5년 동안 쉬었다는 뭐지? 얘 이 사람 뭔가 하자가 있나? 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 안 보고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남자는 아이를 키웠을 거라 생각을 안 하지?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빠가 나 키웠어. 그렇죠.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주 어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할머니가 키웠어.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는 주부육성종 녹음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빌라 아파트 같은데 문이 다 열려 있고 엄마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들끼리 놀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크더라도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지난주에 녹음할 때 그 위에다 좀비 녹음할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다. 누가 어떻게 되면 학교에서 누굴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전화를 한다고 부모님한테. 이런 시대까지 와버렸어. 그러면 계속해서 케어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하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뒤에 필요 없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어릴 때는 어떻겠냐고.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최소한 집에 어른이 3명은 있어야 키울 수 있어요 아이를.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맞벌이셨기 때문에 할머님 밑에서 자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항상 미안해하다고요.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미안할 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또. 저도 부모가 아니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되게 미안해하시거든요. 너 근데 잘 자랐잖아. 그쵸. 결론은 잘 자랐으면 됐죠. 너 사지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데 왜?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머니한테 여쭤봐도 약간 되게 미안해하시거든요. 어릴 때 같이 뭐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컸는데 동생도 같은 생각이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자식들은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방금 정우님이 말씀하셨던 일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산업계마다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그게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공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정책에서 뭘 도와줘야 되느냐?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어른 3명이 필요해 키우는데 근데 핵가족을 되돌리기엔 늦었어. 불가능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했어도 늦었던 걸 지금 하고 있으면 아예 안 낳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늘리면 소용이 있냐고. 안 되죠. 그럼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정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쳇바퀴를 계속 돌아요. 누구 때문에 쳇바퀴를 도느냐? 그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야. 어쩌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아무튼 그거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보라 씨를 비롯한 어머님들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보라 씨는 어떤 미생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아이가 아파. 그때 집에 달려가야 되는 게 누구야?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게. 원래는 어머니여야 되는데 보통은 뭐 할머님이나 딴 사람들이 가죠.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요. 원래는 어머니여야 되는데 왜 어머니여야 돼? 자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왜 어머니여야 되는 거? 그러네. 아버지가 갈 수도 있겠네. 아니 내가 아팠을 때 아빠가 왔다니까 나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멘탈리티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애가 아프면 엄마가 봐야지라는 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멘탈리티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오스카에서 시상식을 했어요.
작년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키호이 칸이라는 배우와 양자경 배우가 이제 수상자로 나왔어요. 근데 원래 전년도 수상 배우가 그냥 단독으로 올라오는데 백인 배우들이 같이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됐어. 근데 수상자들이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나 엠마 스톤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상을 가져다 줄 거 아니에요. 시상자니까. 상을 받고 백인들이랑 인사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 거기서 왜 문제가 됐지라는 좀 의문이 먼저 들거든요. 왜 그랬죠? 그 영상을 보면 왜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올라와서 여기서 인사를 하고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럼요. 상을 아시아계 양자경 배우랑 키오이 칸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네. 주면 상을 받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백인 배우랑 인사를 해요. 아니 어이가 없네. 아시아인들은 이게 뭔지 다 알죠. 아시아인들은 다 알아요. 안 느껴봤어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크게 논란이 있었어요. 미국에선. 백인 위주의 시상식인 거 니네 로컬 맞네. 봉준호가 옳았네. 가 돼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시아인들한테 흑인들한테 서비스 받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 굉장히 합당하잖아. 저 이 비슷한 영상 하나 본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새해 됐을 때 좀 그 날씨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날씨 캐스터가 1월 1일이 됐으니까 한국에서는 뭐 만둣국 이런 걸 먹는다라는 내용을 같이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백인 여성 한 분이 그 뉴스에 항의를 한 거죠. 아니 뭐 아시아인 게 뭐 티내냐 라는 거를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아니 왜 저 사람이 뭐 아시아인인 게 문제가 되냐, 한국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느냐, 이 멋있는 거를 알려줬다는 것 자체가 멋있는 건데 왜 그걸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그거 있었죠. 인종차별이다. 맞죠? 근데 그게 방금 정훈님이 한 말이랑 비슷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시아계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받아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 상황에서 피부에 배어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왔다로 추론하는 거는 그렇게 무리한 추론은 아니죠. 아이가 아플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이야. 아이의 양육의 담당자는 여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또는 사회 재진입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 작품에서 보라 씨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했던 보라 씨가 일을 구했던 건 식당들이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캐셔, 지금 마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테크트리예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착된 테크트리입니다. 정규직이었던 여성이 임출력을 겪으면서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테크트리예요. 왜 공무원이 인기가 많았냐면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임출력을 겪고 나서도 나라가 그거 보장해줬기 때문이에요. 진짜 철통 밥그릇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건가 보네요. 네. 그게 쉽게 자르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에겐 비정규직으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와, 이건 몰랐어요. 놀랍죠? 그럼 다른 일자리들은 임출력을 겪으면 비정규직으로 사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테크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유보라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보라 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보라 씨가 다시 지금 명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규직인 것 같아요. 그건 유보라 씨가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유보라 씨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능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라 씨는 한국대에 갔고 광진전자에 입사했고 네. 그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규직이든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든 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게 되게 속상하기도 하더라고 보는데. 친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머님 중에. 실제로 좀 많으셨나요? 네, 내 친구 새끼 사람 같지 않은 내 친구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기게 들리지만 어머님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다 그랬냐? 이걸 이제 다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아버님들 되게 힘들게 사신 거 맞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머님을 집중하고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둘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아, 그렇죠. 저희는 이제 남성인 것도 있고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되게 짠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보라가 석호를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일을 하고 있던 보라 씨에게 석호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있었다면 어땠을까? 초반엔 되게 많이.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아이들이 어릴 때. 전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어떤 장면이죠? 누구였지? 둘 중에 한 명이 아파. 어릴 때 쌍둥이라서 똑같이 생겼잖아. 그니까요. 한 명이 아파. 한 명을 업고 아, 그 여운입니다. 여운이 네. 그 업고 아이를 그 여운이를 안고 뛰어. 아 그렇지. 운찬이는 건강했죠. 아 건강체였어. 이럴 수가. 거기서도 이게 거기에서 들어있구나. 그쵸. 아 그러네. 뛰다가 내리막에서 자빠져요. 맞아요. 아이로 안고 업은 채로. 근데 내가 턱을 찧어서 얼굴이 다칠지언정 아이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이가 괜찮은지부터 물어보고 어머님이 더 심각하신 것 같다고. 아니 턱이 이제 다 이제 네. 피멍이 들 정도로 다쳤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리고 그 전에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이 시터분이 봐주시는 동안 내가 일을 하면 그때 월급이랑 이런 거 했을 때 요만큼으로 생활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뭔가 될 수는 있겠다. 그쵸.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터를 구했는데 일자리가 안 구해줘. 이게 보모까지는 딱 구했는데 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저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할 거예요? 했더니 IMF가 터진 거죠. 네. 이 세상이 엇가 같잖아요. 그니까요. 댓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댓글에 세상이 엇가 같겠지만 그때 그네들은 다 그러고 살았답디다. 이게 진짜 현실이었다라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IMF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것이었을 테고 저만 해도 지금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거기 댓글들 보면 댓글들에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게 억까지 어떻게 아니냐. 근데 제가 실제로 겪은 이유 초등학교 3학년 때 IMF 터졌거든요. 같이 이렇게 같은 반에 있었는데 어제까지 학교 나왔어. 오늘부터 학교 안 나와. 갑자기요? 네. 집이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친구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인생이 어땠을지 가끔씩 생각나. 어제까지 같이 놀다가 제 앞자리였거든요. 네. 잘 들어가 하고서 갔는데 다음날 학교 안 나와. 며칠을 안 나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사 갔대. 그냥 지금, 그렇게만. 지금 생각하니까 야반도주 같은 거야. 아. 어떻게 그렇게 아이도 모르게 이사를 가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 친구가 2명이 더 있었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약간 이 친구들, 여운이와 운찬이와 보라 씨의 생애가 약간 있을 법한 얘기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되게 더 감정 몰입을 해서 봤던 것 같아. 이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모를 찾았는데 IMF 터지고 막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는 찾아야겠는데 일자리들에 아이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단기간으로 일하는 일들로는 시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시터를 구할 수가 없으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일할 일할 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일자리는 더 없고 이게 되게 악순환이 도는 거죠. 이게 IMF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태어나고 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렇게 크게 공감은 무지 않았어요. 아니요, 태어난 후에 있었어요. 후에요? 제가 93년생이거든요. 98년이에요. 98년이요? 제가 몇 년으로 생각을 한 거야. 저는 한 80 후 생각했는데 내가 몇 살로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유복하게 살았나 봅니다. 제 주변에는 사실 그거 없었으니까. 세민님이나 정우님은 IMF가 기억해서 되게 흐릴 수 있어요. 너무 어릴 때야. 미취학 안 나올 때야. 전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가면서 느껴지는 길의 분위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른들의 태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아이들도 느낄 정도였어. 그 정도였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앞에 앉았던 애가 나랑 오늘 같이 집에 가는데 내일부터 안 났다니까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랑 같이 집에 가다가 걔는 주택가여서 들어가 하고 나는 갔거든요. 우리 동네로. 네. 걸어서 한 5분 6분 거리야 집이. 와. 얘가 안 나왔어 학교에. 그 정도면 진짜 느껴지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러네요. 없을 수가 없지. 눈치가 있는데 저는 눈치가 좋은 편이에요. 그쵸. 당연히 그렇겠구나. 왜냐면
그때 PD 수첩 뭐 이렇게 뉴스 아빠가 틀어놓은 거 보고 있으면 같이 보고 있으면 진짜 나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절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더 할 건 아니지만 그 IMF가 있었던 말하자면 IMF 키즈? 그쵸. 그렇게 부르죠. 저보다 한 5살 위에부터 저보다 한 3-4살, 2-3살 정도 아래까지 90 한 2년생 정도까지 80 한 5년, 4년생부터 92년생 정도까지 IMF 키즈라고 부르거든요. 이 IMF 키즈가 받았던 충격은 그 전의 사회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세상은 그냥 원래 이런 모양 이라고 느낄 정도로 바뀌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뒤로 돌아가긴 되게 힘든데 그걸 뒤로 돌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IMF가. 그리고 그 한복판에 살았던 어른인 보라 씨는 어땠겠냐고. 그래서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씨가 멋있어 보이는 건 심성이 착하다는 걸 넘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모습 그쵸.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일자리 구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여운이가 울면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도 딱 아차 싶어가지고 엄마가 미안해 달래고 있고.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되나 봐.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화를 잘 안 내세요. 논리적인 설득을 요구하시지. 너는 왜 그래야만 했니? 잘못을 저질러야만 했니? 나를 설득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화를 내고 때리진 않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신 적이 한 번 있었어. 제가 뭘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리다가 이거 다 시켜야 했는데요 컴퓨터를? 그럼 내가 그냥 다 시켜버렸어. 근데 아버지 작성자가 문서가 날아갔어요. 개빡치지. 잘못했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도 방법이 없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회색 스크린 되는 거 알죠? 그 블러 처리 돼가지고. 예, 알죠. 네. 응답 없음 뜨는 거. 그 상태였어. 10분을 계셨는데 그 상태야. 답이 없어 이거는. 그건 재부팅 해야죠. 네. 근데 아버지가 안 물어보고 그냥 했다고 나한테 화를 한 번 냈어. 욱해서. 그리고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시고 2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가끔 말씀하세요. 그게 그렇게 충격이셨나 보네요. 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내 자식한테 남들한테 아버지의 말씀을 빌리자면 남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게 되게 나한테 충격이었다. 너한테 어땠을지가 너무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내 세계의 전부잖아. 그러네요. 네. 이 아이에게 나는 이 세계의 거의 전부인데 내가 적대적이면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의 마음은 약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저도 되게 약간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약간 다른 어른들도 좋은 어른들이 많이 나온다. 주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 제가 좀 재밌게 보는 웹툰들이 좋은 어른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 주부 육성준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약간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약간 강박처럼 되어 있거든요. 난 이제 조금만 더 늦으면 고장나는 남자가 될 수도 있다. 40대의 남자가 고장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 안고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웹툰을 찾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이게 대세인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좋은 어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처음에 제가 봤던 좋은 어른은 그 산부인과의 선생님. 이게 막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막 수술 안 해준다고 막 땡깡 부렸는데도 이제 산모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면서 결국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유모차를 이렇게 빌려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딱 주죠. 쌍둥이용 유모차. 그렇죠. 얼마나 비싼데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만화니까 가능한 거기도 한데 그게 최근 회차에서 그분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아직 안 봤어요? 저는 그건 안 봤습니다. 뒤질래요? 거기까지 봐요. 최근 회차요? 네.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 산부인과 의사분이. 그 뒤. 네. 저는 최근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료분인 줄 알았습니다. 유료분이죠. 유료분? 네. 유료분 아직 안 봤어요. 앞으로 우리 리뷰할 때 유료분 안 보고 오면 머리통 깨버릴 줄 아세요. 우리가 합의하기 전에는 유료분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광진 작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약간 거기서 약간 이 사람은 운명이라는 말에 운명론자구나. 운명이라는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구나가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대사들도 사실 우리가 읽으면 좀 그래. 오늘 제가 좀 멘트를 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대사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사인데 그 사랑 고백하는 대사라든지 현실에서 사랑 고백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죠. 드라마가 아니죠. 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처럼 쓰느냐? 그것도 아니야. 약간 달라. 네. 근데 되게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연출이랑 맞아떨어지면서 감동적이야. 설득력을 되게 가집니다. 되게 좋았고요. 그 좋은 어른들과 설득력을 가진 그 어른들이 나오는 동안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느꼈던 게 저는 먹고사니즘이라는 말이에요. 광진 작가도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동안 유행했던 말인데 먹고사니즘이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 되어서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발언을 해야 되거나 나서야 되거나 이럴 때 내 먹고 사는 일이 걱정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결국에 이 먹고 사니즘 중요하지 당연히. 먹고 사는 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데 이 먹고 사니즘에서 매몰되는 건 좀 문제거든요. 이 먹고 사니즘이 완전히 빠져들어서 내 먹고 사는 거 나의 보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거. 그럼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물이 되잖아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 이유는 먹고 사니즘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그리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남에게 먼저 다정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은. 보라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중요하죠. 근데 보라 씨는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집에 돈 없어 안 돼. 돈돈돈 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놈의 돈. 하실 수 있다. 돈 많다. 보통 이거는 자식의 대사거든. 구질구질해. 우리 집에 돈이 없잖아.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아빠 때문에 이게 뭐야. 이거 근데 부모님이 하니까 되게 새롭더라고. 좀 느낌이 달랐어요. 네, 그런 어른이라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이게 여태까지 저희가 다뤘던 몇몇 작품들 한 두세 작품 정도의 공통점이거든요. 돈돈하지 않는 어른이 멋있는 어른, 좋은 어른이 되기 좋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을 해 있어야 돼. 경제적 자유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자립을 해놓은 상태여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주부육성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네. 돈돈거리지 않는 거. 그게 되게 같은 어른이거든요. 돈돈거리지 않는 어른이 멋있게 나오는 게. 네. 주부육성 중의 어른들과 더그레트의 어른들 둘 다 비슷한 궤의 어른들이에요. 돌봄이라는 키워드에서도 그렇고 돈돈거리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남을 챙긴다는 것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려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재밌었어. 확연히 다르죠. 네. 여기는 멋있어요. 주부육성 중에서는 따뜻하고 감동적이라면 더그레이트는 되게 멋있어. 진짜 존경 그 자체였습니다. 개간지 그 자체. 간지 폭발 진짜.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여자친구 운찬이가 여자친구 현서를 그쵸. 만났을 때 모습이 나와요. 네. 근데 현서는 어떤 친구였어요? 현서 같은 경우는 학교도 퇴학? 어쨌든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머리도 이제 샛노랗고 피어싱도 뚫어놨고 누가 봐도 쟤 좀 날라리 같은데? 그런 문신도 모습이에요. 있어 문신도.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왜 우리 착한 아들이 저 여자애를 만날까? 삐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죠. 여기서 저 그 걱정했잖아. 어느 거요? 나쁜 애 만나가지고 제가 꼬셔가지고 우리 집에 돈 많아라고 한 다음이었잖아요. 그때쯤이었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들 그만 만나요. 설마 그 정도 막장으로 갑자기 가진 않겠지? 광진 작가님이나 믿고 봤지만 그리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약간 그렇게 좋은 분위기였어. 그 정도로 보라 씨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찬이 여자친구 네. 현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근데 보라 씨가 거기서 그냥 멋있으면 또 안 되잖아. 멋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뽕차는 장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뒷담가다 걸립니다. 약간 추하게 걸려. 중국집이었죠? 네. 중국집에서 깐풍기였나 뭐 시켜놓고 소주 마시다가 그 고량주. 고량주. 오늘은 고량주를 마셔야겠어 하면서
고량주 시켜놓고 친구 셋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먹다가 문신까지 했더라고 문신까지 하는데 턱 하고 배달 갔다 온 거였는지 네. 가는 건지. 네. 어. 약간 거기서 약간 그 보라 씨가 못 참는 것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나오진 않았어요 작품에. 근데 가오상하는 거 못 참을 것 같아. 그거 굉장히 가오상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아들 여자친구를 만나서 충격받은 표정을 보여준 것까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어쩔 수 없으니까 충격 받았으니까. 근데 와서 뒷담 까고 있는데 걸렸어. 그건 조금 가오가 빠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오 풀충전하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진짜 가오가 장난이죠. 네. 그 원래 이 현서의 집안이 아버지가 좀 술주정뱅이라고 해야 되죠? 네. 술 왜 안 갖고 오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죠. 알코올 중독자죠. 에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현서를 때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라 씨가 등장합니다. 손이 그냥 자동으로 나가. 몇인데 지금 들어와 팍 하고 뒤통수 치고. 그니까요. 네. 그런 사람인데 현서가 비뚤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 파괴적인 본능을 억눌러 가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손을 드니까 갑자기 확 달려온 보라 씨가 밀치죠. 그쵸. 넌 뭐야? 라고 했더니 어른이다. 개간지. 그리고 이 손목을 잡고 뛰어 한 다음에 뛰죠. 맞아요. 전 그걸 보면서 보라 씨는 정말 정말 좋은 어른이구나. 그러기 쉽지 않은데 술 취한 놈이 그러고 있으면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위험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아들 여자친구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서 막 달려 도망쳐 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라를 보면서 좀 다정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쓸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 생각이 든 이유가 석호가 이제 결혼하려고 보라의 아버님한테 다가갔을 때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거절당하죠. 그거 하잖아요. 그 도계자 받고 아버님 이제 보통 그러면 머리통이 깨지거든요. 누가 네 아버님이야? 나온단 말이야. 보통 그렇죠. 저희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가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진짜로요? 술 먹고 뻗었는데 당시 남자친구 지금 남편이 지금 저의 매형이죠. 전화가 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고 아버님이라고 한 거야. 누나 폰으로. 보통 이러면 대가리가 깨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장 입고 가가지고 따님을 저희가 주십시오를 시전하죠. 그때 유교장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넨 쓸쓸한 사람이라 안 되는 애. 이 한마디. 아니 국어교사였나봐. 쓸쓸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게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쓸한 게 외로운 사람이다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쓸쓸한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 같아요? 처음에 제가 받아들였던 그 쓸쓸함은 외로운 사람도 있지만은 꿈이 없는 사람도 같이 생각을 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 그렇죠. 석호는 어쨌든 자기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신 상태였죠. 그래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것 때문에 그 하루하루 사는 거에 아등바등 하다 보면은 쓸쓸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하고 나면은 주말에 뭐 어디 좋은 거 보러 가고 그럴 체력이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딸을 쓸쓸하게 할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딸마저 쓸쓸하게 내버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그렇죠.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정호 씨가 말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목표도 크게 가져본 적 없고 쓸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랑 그 쓸쓸함을 우리 딸을 돕기지 마, 전염시키지 마. 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딸이 먼저일 거 아니야. 그렇죠. 딸이 먼저죠.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은 대가리가 깨지기 때문에. 물론 요즘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말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저희 누나가 결혼한 것도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그걸 닮아버린 아이들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운찬이도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네. 운찬이 여자친구인 현서도 마찬가지로 좀 쓸쓸함도 같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이것도 유전인가? 그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유보라 씨의 아버지가 말한 게 어떤 자네는 남편의 역할,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배우지 못했다. 아버지의 역할도 너는 모르잖아. 난 그건 알아. 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기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잖아. 아, 자기 딸 달라고 하는데. 전 그게 이해가 돼서 되게 약간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약간 가족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계속 얘기해왔던 정상가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가족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작품이 나올 당시만 해도 결손가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세상에 번져 있었어. 결손이 무슨 뜻이냐면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돼서 불완전하다는 한자어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쓰거든요. 한부모 가정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도 나는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냥 가정이지. 왜 굳이 네이밍을 해야 돼요? 그렇네요. 나는 우리 아빠가 그랬다니까. 결손 가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컸어요. 부모 형제 관계를 생각하기가 되게 싫었는데 왜 싫었냐면 부모 형제 관계를 적어서 내는 그 가정통신문이 매번 나왔어요. 매 학기마다. 매 학기가 아니라 매 학년마다. 저는 그래서 3월을 되게 싫어했어요. 이때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때쯤이 그거 나오는 때였거든요. 집에 가서 그걸 보여드려야 돼. 아, 이거 적어달라고 이거 그러니까 제출해야 되니까 아버님한테 보여드리고 뭐 작성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한글 한자를 다 적게 했어요. 진짜 옛날 같지. 저는 겪어본 적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야만적이지. 그래서 거기에 부모님 도장을 받아오게 했어. 도장까지 받아야 돼요? 네. 와. 서명을 받든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너무 빡쳐서 이제는 그땐 글씨 잘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채운 다음에 아버지 사인을 위조했어요. 걸렸어. 그리고 학교에? 아니 아버지한테. 그냥 넘어가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냥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냈어. 사문서 위조라면서.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얘가 이걸 왜 싫어하는지 아니까. 그게 정상가족이라는 말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분리하고 차별하고 한부모 가정은 아닌가? 배려받는다는 그 느낌이 싫은 거거든요. 그 장애인, 장애우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알아요? 장애인 아닌가요? 그렇죠. 장애인을 써야 되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장애우가 장애인은 우리들의 친구라는 비장애인들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 의미였어요? 네. 우가 버두자예요. 장난치? 이거엔 빡치지. 이런 말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니까. 이걸 보여주는 작품 같은 거야 나는. 그냥 가정이지. 보라대가 결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없지. 없는데? 어디에 결손이 있어? 아, 설마 아버지가 없다라는 그것만으로 결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심지어 결손 가정에 포함되는 게 재혼 가정도 포함돼요. 정상 가족의 의미 안에 들어와 있잖아. 4인 가족이 정상 가족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나, 동생이나 형, 누나,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 넷이 있는 걸 정상 가족이라고 보통 부른다고. 뭐 한 명이어도 좋아.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해서 정상 가족에 들어가요. 네. 근데 재혼을 했어. 재혼을 하면 결손 가정에 들어갑니다. 놀랍죠? 어이가 없네. 정상 가족의 범위가 얼마나 협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이 작품이 이 사회의 편견이나 어떤 이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깔려 있어. 오케이. 깔려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고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태원 클라스 때부터 그랬어요. 광진 작가님 스토리의 특이에요. 아, 그러네. 마현이가 그랬습니다. 이태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랬고.
전 그래서 광진 작가님이 되게 좋은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화로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울려. 제가 근 한 1년, 한 2년 정도 중에 웹툰 보면서 제일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 출퇴근하면서 못 봤어요, 이거. 출퇴근할 때 울 것 같아서 못 봤어. 진짜요. 이거 그냥 자기 전에 침대에서 보면은 그 머리맡이 눈물로 번져 있죠. 이렇게 누워서 보잖아요, 보통. 그러면 눈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중력을 타고 흘러요. 맞아요. 그리고 코가 막히잖아요. 훌쩍훌쩍 하고 있어. 그럼 같이 사는 분이 옆에서 그래요. 왜 울어? 아, 웹툰 보는구나 하고 가. 말이 달라지는, 말도 달라져. 왜 울어? 아, 웹툰 보는구나? 그냥 가는 거지. 그게 어떤 이태원 클라스에서도 그랬거든요. 이 템포로 사람 울리는 거. 그리고 약간은 촌스럽지만 연출로 그걸 완전히 설득시키는 힘. 이게 만화로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인데 이태원 클라스부터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야기 템포를 되게 잘 살리는 작가긴 한데 어떤 이 시간을 한 번에 막 건너뛰는 판단. 이 타이밍이 오집니다, 진짜. 기본적으로 이태원 클라스 때도 돈을 모아야겠어. 그쵸. 출소한 다음에 돈을 모아야겠어. 원양어선. 다음화 7년 후. 그쵸. 네. 뭐지? 원양어선 탄 거 나갈 줄 알았는데 타는 거 배에 올라가는 것도 안 나와. 그리고 그 뒤에 단 한 번도 내가 원양어선에서 개고생을 했는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거에 대한 회상신도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키우느라고 고생했어. 막 걸어다 아장아장해. 14년 뒤. 맞아요. 2014년. 소치 봤어? 로 시작하죠. 이게 쌍둥이를 낳고 기르는 것까지 초반 육아의 빡셈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딱 보여줘요. 이 작품에 정말 버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가다가 꺾일 새 없이 계속 올라가는, 계속 고조인 거야. 평탄하게 고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한번 툭 건드려주면 우는 거야. 작가님이 그냥 울어라 하면은 아니 울라고도 안 해요. 울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막 계속해서 눈물이 날까봐 이렇게 못 봤던 건 그 장면만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 장면 오케이 다음에 울라고 할 거지. 눈 감고 볼게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은 수지로 튀어나오게. 그냥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페이스 맞추면서 가고 있다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옆으로 툭 칩니다 이렇게. 작가님 하면서 우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빠른 감각이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만화 중에는 최애의 아이가 그랬거든요. 1권의 그 서사 쫙 비밀리아의 쌍둥이, 오히려 쌍둥이야 하필이면. 그러네요? 쌍둥이를 낳고 호시노 아이는 죽었다. 그리고 다음 권이 시작이 뭔지 알아요? 애들이 고등학생 되고. 그렇죠. 고등학생 교복 입고 나와. 근데 거기서 그때는 이제 그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뭘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쓱 나오거든요. 훅 지나가요. 그리고 보라 씨가 그 말을 안 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그런 말 한마디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아이들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운이가 막 폐악질을 부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신파야. 이게 신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국 가족 얘기인데 어떻게 신파가 아니야. 근데 상투적이지 않아요. 쓰던 거 써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의 심파라는 건가요? 웰메이드 개잘 만든 신파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네 싶은 거지. 그리고 약간 이 몰입할 수 있는 상황, 이 감정의 고주를 계속해서 쭉 하고 올라갈 때 네.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감정이 올라가거든요. 제이자처럼 이렇게 쫙 수직으로 올라가요. 갑자기 막 울컥해.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하나 볼 때마다 조금 뭐 한 중간쯤 넘어가면 계속 그러더라고요. 잘 보다가 울컥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는 이유가 이 상황이 너무 잘 이해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IMF를 안 겪었어. 난 잘 몰라. 상관없어요. 이걸 보고 슬프지 않아? 이걸 보고 감동받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돼. 농담이고요. 그만큼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물론 나는 이런 류의 작품에 신파라고
이입을 못해. 진짜 잘 만든 신파가 뭔지 한번 맛을 한번 보십시오.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무빙 볼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뭐야 이거 이능력 배틀물에 초능력에 SF에 한국 거에 신파에다 다 섞어놨네. 에이 뭐야 하고 1화를 본 다음에 잡탕밥 개맛있네 하면서 막 퍼먹었다고. 공교롭게도 그 작가님도 강풀 작가님도 웹툰 작가에서 드라마 쓰셨고. 그렇죠. 네, 이태원 클라스 때 그거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 우리는. 이태원 클라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촌스러워 대사는. 근데 개멋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술이 달구나. 이 한마디에 왜 사람들이 울었겠냐고. 아버지 오늘은 술이 다네요. 앞에가 비어있는데 소주를 혼자 따라 놓고 박세로이가 아버지 오늘은 술이 다네요 라고 말을 해. 이거에 어떻게 안 울어. 진짜 이태원 클라스 그 장면에서는 너무 찡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보면 100% 웁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IMF를 겪었던 분이나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알고 있는 분이다. 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세대고. 그러면 1997년에 명문대 대기업 루트를 탄 여성이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어. 임신 중에. 그리고 남편이 죽고 쌍둥이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98년에 IMF가 왔어. 이 문장. 한국의 지금 30대 후반 이상한테 이 문장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걸 매력적인 연출, 미려한 그림과 광진 작가의 시원시원한 스토리. 진짜 거의 영웅서사시거든요, 이거. 더 그레이트의 제목도 위대하냐, 더 그레이트. 더 그레이트 유보라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걸 보여주는 작가의 시선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의 시선. 그러니까 뭐냐면 댓글에서도 이걸 판타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감이 너무 심해서 보기가 어렵다. 양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IMF를 역사책에서 역사로 배운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는 판타지인 거야. 맞아요. 그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직접 겪었던 사람들 또는 간접적으로든 알고 있는 사람들 IMF가 무엇인지 한테는 현실감이 개쩝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댓글에서 도저히 나는 이게 이렇게 세상이 엇가인 건 난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때 잘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둘이서 티키타카를 주고받아요. 댓글에서. 진짜냐고 이거 물어보는 젊은 세대가 있고 그랬어요 정말로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지금의 40, 50대 어른들이 있고 그 경험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댓글이 네. 남는 거군요. 물론 여기서 시니컬하게 나와서 시야각을 이 넓은 판타지부터 하이퍼 리얼리즘까지의 시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 작품이. 근데 이것에서 내가 보고 있는 세상만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시니컬하게 보는 사람한테는 내 주변엔 저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이건 근데 너무 과장이 심하네요.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광진 작가는 시니컬한 사람들을 위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작품이죠? 시니컬한 사람들은 냉소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냉소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때도 뭐 다 그랬나? 뭐 이렇게 과장을 하고 그래?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지. 이거 이제 가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류의 공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작품을 만들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광진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그 시대를 살았던 광진 작가님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발굴해내서 그리는 것. 이게 작가 본인이 먼저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사람들의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보라라는 사람의 어떤 삶을 그려낼 때 있을 법한 얘기를 그려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태원 클라스 때도 박세로이한테 깊게 빠져들었던 것처럼 작가 본인부터. 왜냐하면 작가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태원을 술집 내는 거였대요. 실제로 그게 이제 꿈이셨던 건가요? 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꿈이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태원을 술집 차리는 얘기를 했어. 감각이 남다르겠죠. 내 안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아이를 기르고 계신 광진 작가님이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아내를 보고 또 본인 세대의 어머님들에게 공감했던 건 아닐까?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 능력은 정말로 작가한테는 필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공감,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일, 유보라는 사람이 실존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보라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없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똑같이 산 사람은. 근데 있을 것 같잖아. 그 상상은 좀 가긴 했어요. 진짜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슷하게 산 사람은 정말 많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IMF로 인해서 남편이 자살했는데 나는 혼자 남았다. 자식 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없겠냐고. 그렇네요. 상상해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게 확 와닿긴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녹음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IMF 때 10만 명당 자살자가 20중 9명이었다. 아, 네. 그리고 2004년 이후로 우리는 그 밑으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근데 그 전에 19.6명인가 그랬다. 그래서 20일 최초로 돌파하면서 거의 7명 넘게 한 번에 확 뛰었다. 평균 10만 명당 자살자 숫자가. 이게 당시에 없었겠냐고. 그런 사람 있었겠지. 그게 다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진 작가는 그 시대에 공감하고 그 시대에 있는 것들을 예리하게 짚어내는 작가인 것 같다. 그리고 그걸 한국스럽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 한국스럽게라는 게 어떤 거죠? 저는 사실 그걸 잘 모르겠고. IMF 때 그 IMF 사태라는 것을 겪은 나라들은 꽤 있겠지만 그 시점 1998년, 97년 이 시점에 겪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한국에 있는 5천만 정도겠지. 그렇겠죠. 그리고 그 위치를 특정하자면 한반도에. 우리밖에 없죠. 한국에서만 겪을 수 있는 일. 이게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일본에서는 대박 날 것 같아. 비슷한 느낌이 예. 크죠. 예. 이태원 클래스가 그렇게 대박을 쳤으면 그렇죠.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목 더 그레이트로 지어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게 시대에 대한 감각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좋은 어른에 대한 얘기. 네, 맞아요. 좋은 작품에는 좋은 어른이 반드시 따라오는구나.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따라오는구나를 보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 열망이 있다. 좋은 어른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감각, 시대에 대한 감각이 있고 한국적인 대한 것에 이런 한국적 스토리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감각. 광진 작가님은 이쪽으로 가다가 잡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타지도 해보고 다 해보셨어. 그렇죠. 근데 진짜 그리고 싶었던 만화는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존재라는 작품의 스케일은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스케일은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얘기는 이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이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IMF가 저는 너무 어렸었잖아요. 사실 그때를 지나쳤다고는 하지만은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좀 유복하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감은 가지 않았지만 이게 남성의 입장이 아니라 여성의 입장으로 그려나가는 거, 그리고 가장이 어머니라는 점, 이게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치. 이게 정호님은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리고 나도 겪어보지 않았어. 근데 들어서는 알고 있죠. 그리고 수치로도 공부해서 알고 있지. 그쵸. 실업자가 몇 명이었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뭐 아버지가 이제 뭐 오락실에 있었어. 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거를 유보라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준 거지. 그게 저는 컨텐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유보라를 정면에 내세운 게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어째서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보라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까 말했던, 우리가 길게 말했던 이 사회에 깔려있는 이렇게 되게 공기처럼 깔려있는 차별,
아까 제가 이제 뭐 아이가 뭐 아프면 엄마가 달려가야지라는 그 말 같은. 그게 왜 그랬죠. 차별인지조차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근데 그건 차별이에요. 그쵸, 차별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들 때문에 차별입니다. 이게 진짜 제가 반성해야 되는 것 중 하나죠. 그 앞에 있는 생각들이 그 생각을 만든 거고 그 생각 이후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연스럽지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을 유보라 씨한테 굉장히 많은 책임을 한 번에 던져줌으로써 그래 이래도 그래?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걸 발견할 때마다 약간 그 혼자서 소반성회를 이미 하고 왔어 나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대반성회를 하면서 봐라 정훈 씨 들어봐 당신은 틀렸어 이러면서 왜냐면 내가 앞에 틀렸었거든 이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비주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림 네. 빼놓을 수 없죠. 서사의 측면에서야 뭐 더할 나위가 없이 좋고 비주얼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태원 클라스처럼 스타일리시하게 그리면 안 되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태원 클라스는 액션 만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액션 만화처럼 기억된다? 그 그림체라든지 아니면 연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렇게 그리면 안 되는 작품이야. 그래서 멋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린다라는 점에선 같아요. 근데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람. 제목이 더 그레이트잖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데려왔냐? 지민 작가를 데려왔어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민 작가님의 그 나벨레라가 저도 그거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갈 줄은 몰랐죠. 그게 그러니까 생활감 있는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싫은 사람 또는 되게 피곤한 사람 그리고 되게 귀찮은 사람을 지민 작가님은 되게 잘 그리세요. 그냥 그림을 잘 그리시는 거 말고 그런 사람들을 더 잘 그리시는 것 같아. 저의 느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왜냐 그 산부인과 의사가 나올 때 여기 약간 피곤에 쩌들어 있어. 맞아요. 되게 귀찮다는 듯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본업에 들어갔을 때 그게 바뀌는 걸 보여줘요. 그쵸. 그게 되게 그림으로만 표현이 됐잖아요. 딱 되게 좋았어요. 대사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만화지 싶은 거지. 대사에서 나오는 그걸 그 그림으로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림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감으로써. 그쵸. 처음엔 귀찮고 막 이렇게 했던 돌팔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좋은 의사였답니다. 라는 걸 그림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전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였고 또 다른 C컷이랑 S컷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멈추세요 하는 힘준 그림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보라 씨가 오프닝에 썼던 그 장면 그리고 초반에 이제 아이고 뭐야 이거 90년대 사랑 얘기야 싶었을 때 행복 버전의 더 그레이트였을 때 그때 나오는 그림들도 젊은 시절의 유보라 씨, 기석호 씨 아주 멋지죠. 멋있죠. 네. 그게 이 이야기를 살아 숨쉬게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저는 사실 그 더 그레이트라는 말이 존경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라라는 캐릭터를 이제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아까 좀 그 장면 중에 좀 멈추고 나왔다는 장면들이 있을 때 여기서 멈춰. 약간 그런 감상해. 장면. 그게 저는 9화쯤에 그 왜 이제 석호 씨가 죽고 나서 막 방송국에서 나온 드라마 막 출산 육아는 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맞아 기억나요. 그 장면이 저는 사람을 되게 엄청 밑바닥을 끌고 내려간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 느낌들도 잘 살렸기 때문에 이게 지민 작가님과 너무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최고예요 진짜. 그 장면도 그렇고 다른 장면들 더 약간 그 뽕차게 만드는. 그 뽕 차는 장면 뭐 하나 있으신가요? 저 뽕 차는 장면 그거 있거든요. 어디요? 그 술 취해서 술 꼬라가지고 보라 씨가 그걸 이제 그 장면이에요. 운찬이랑 말다툼하고 엄마 돈 많아. 엄마들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는 나가서 쿵 닫고 나가서 에이 몰라 하고 쿵 닫고 나가가지고 포차에서 엄마 친구들과 소주 먹고 뻗어가지고 술 꼬라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운찬이가 와가지고 쓱 들어와 이모들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한 다음에 업고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운찬이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게 없다. 하고 싶으면 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쵸. 그 장면하고, 그리고 반찬통을 가져온 장면이 있어요. 그 운찬이 여자친구 집에 아. 반찬통을 가져다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반찬통 묘사 혹시 봤어요? 묘사? 아니요. 한번 다시 볼 때 한번 보세요. 그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전 그런 데서 그 생활감이라고 부르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전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여기서 멈추라고 그린 그림은 아니야 그건. 근데 저는 멈췄어요. 그게 되게 좋았어. 그 마음이 느껴져서. 왜냐면 거기가 택시로 가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달동네처럼 이렇게 높은 네. 언덕인 집이죠. 그 진짜 달동네예요. 어. 그 옛날 동네. 아, 그쵸. 네. 그런 동네에 진짜 높은 산등성에 있는 주택가. 그 주택가도 뭐 이렇게 큰 주택이 있는 게 아니고 평창동 이런 데가 아니고 타닥타닥 붙어 있는 아, 맞아요.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 옥탑방이야. 반찬을 또 엄청 싸왔어. 그 맥락에 보이는 거지. 그걸 가져왔을 때의 마음. 근데 거기서 이제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왜 이러세요? 이러니까 문찬의 여자친구여서 아. 도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서 세상이 각박하다는 것만 아니라고 보여주고 싶어 그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그 장면으로 넘어갈 때 그 앞이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 그때 약간 뽕 찼어. 진짜 개 좋은 어른이다. 진짜 저는 그냥 너가 그 뭐였지? 좀 불쌍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어른으로서 참견할게. 그 모습.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작품이에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 더 그레이트, 카카오 웹툰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보실 수 있을 때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남기면서 저희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